김 여사가 세상을 떠나고 정확히 49일 후 고요한 법무법인 회의실에 며느리들이 마주 앉았다. 회의실 테이블은 무겁고 광택이 났으며 그 위에 놓인 물잔에는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다. 큰 며느리 지수는 헌신적인 간병으로 지친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고 30년 동안 시댁의 꾸준 일을 도맡았던 그녀는 자신의 몫을 당연히 인정받을 것이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둘째 며느리 혜영은 샤넬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시종일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들러 값비싼 선물과 정서적 호의를 베푼 사랑받는 며느리였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특별히 아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변호사가 큼직한 서류를 펼치며 무거운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핵심 내용이 공개되자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이 굳었고 혜영은 입술을 깨물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려 애썼다. 김 여사의 모든 부동산 및 예금 자산은 장남에게 70%, 차남에게 30%를 상속한다. 단 장남의 배우자인 김지수 씨에게는 평소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별도의 현금 1,000만 원을 증여한다. 현금 1,000만 원. 30년간의 헌신, 지난 10년간의 간병과 돌봄 노동, 묵묵히 시댁을 지켜온 세월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금액이었다. 지수에게 그것은 감사보다는 노고에 대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 때 혜영이 팔짱을 풀고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히 들리도록 속삭였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어머니가 형님 마음은 알아주신 거네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닌 비웃음이었고 지수는 수치심에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하며 유언장은 갈등의 종결이 아닌 며느리들의 전쟁의 선포가 되었다. 혜영은 유언장 내용에 대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그녀의 주장은 정서적 효도였다. 혜영은 통장에 찍힌 수많은 고액 용돈 이체 내역과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한 고급 식사 사진, 해외여행 인증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외로움 없이 행복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물질적 기여와 정서적 만족감은 형님의 노동력보다 훨씬 가치 있는 기여분입니다. 지수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어머니의 임종을 누가 지켰습니까? 동서는 어머니가 폐암 선고를 받고 가장 힘드셨던 3년 동안 하와이에 계셨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고 주말마다 휠체어를 밀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의 대소변까지 전부 제가 처리했어요. 노동은 가치가 없습니까? 지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혜영은 코웃음을 쳤다. 병간호는 장남이 할 일이지 왜 며느리가 상속분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형님이 드리는 밥이 얼마나 맛이 없었는지. 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하소연하신 적도 있다고요. 어머니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게 효도인가요? 이 말에 지수는 모멸감을 느꼈고 그들의 효도 경쟁은 상속법에서 인정하는 특별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한 잔인한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며느리들은 각자가 가진 효도의 증거 하나는 물질적 기록, 다른 하나는 육체적 희생의 기록을 법정 앞에서 처절하게 겨누고 있었다. 분쟁의 핵심은 서울 강남 노른자 땅에 위치한 30억 원대 아파트였다. 유언장에는 아파트가 장남에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혜영은 이 아파트가 이미 5년 전 장남에게 사실상 증여되었으므로 전체 상속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 소송의 기초를 다졌다. 혜영의 주장은 이 아파트를 제외하면 남은 예금이 늘어나 자신의 몫이 커진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수는 당황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지만 소유권은 사망 직전까지 김 여사 명의 그대로였다. 증여세를 낸 기록도 명예 이전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증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재산세를 직접 내셨어요. 혜영은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어머니는 5년 전 장남에게 이 아파트를 물려줄 것이라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하셨어요. 형식상 소유권은 유지했지만 장남이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대가로 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현금 5억 원을 생전 증여하셨습니다. 불균형한 증여를 이미 하신 거죠. 혜영이 내민 서류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복잡하고 모호한 재산 이동 약정들이 담겨 있었다.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이 교묘하게 얽힌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된 재산 설계였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오래된 가계부, 통장 내역, 그리고 사소한 대화의 조각들까지 끄집어내며 고인이 남긴 미스터리한 재산 경로의 진실을 캐내려 했다. 유산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자 아들들인 장남 민호와 차남 준호는 아내 지수와 혜영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면에 나섰다. 민호는 아내 지수의 헌신을 알고 있었기에 혜영 측의 주장을 일축하려 했지만 준호는 형 민호에게 다짜고짜 소리쳤다. 어머니가 늘 형한테만 잘해주더니 결국 돌아가셔서도 이러는 거야? 형은 이미 증여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유언장대로 70%를 다 가져갈 생각을 해? 아버지한테도 불공평하다고 말씀드렸어. 민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신의 아내 지수를 쳐다봤다. 지수는 그의 눈빛에서 죄책감과 미안함뿐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돈으로만 따지는 상황에 대한 자괴감까지 읽어냈다. 민호는 형제간의 우애와 아내의 헌신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결국 아내인 지수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명의로 상속된 재산을 지키려면 지수의 기업은 주장을 뒷받침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준호는 아내 혜영의 강력한 논리에 압도되어 있었다. 혜영은 준호를 닥달했다. 당신이 여기서 밀리면 우리 아들 학자금은 누가 돼요? 당신 어머니의 불공평한 처사에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 권리를 찾아와야죠. 준호는 아내의 강압과 형과의 관계, 악화라는 딜레마 속에서 어머니의 유산 앞에서 비열한 아들로 전락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유산 분쟁은 형제간의 우애를 완전히 찢어놓았고 그들의 대화는 법률 용어와 감정적인 비난으로 오염되었다. 유산 분쟁의 새로운 불씨는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발견된 사망 직전 거액의 현금 인출 기록이었다. 사망 3개월 전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총 3억 원이 시어머니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흔적이 나타났다. 유언장에도 없는 이 거액의 행방은 며느리들의 의심을 증폭시켰고 혜영은 누군가 시어머니를 기망하여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수는 문득 시어머니의 방에 있던 작은 금고를 떠올렸다. 그 금고는 늘 잠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생전에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금고를 열어보자고 제안했고 준호와 혜영도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동행했다. 낡은 금고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통장이나 현금 대신 얇은 종이 뭉치 하나와 경기도, 외곽에 작은 창고 열쇠가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시어머니의 유서가 아닌 자녀들을 향한 부탁이라는 제목의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인출한 3억 원은 너희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빼둔 돈이다. 사랑하는 손주 넷의 학자금으로 쓰도록 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이 돈을 넷이 공평하게 나누어라. 메모는 고인의 깊은 한숨을 담고 있는 듯 했다. 며느리들은 3억 원이 아닌 30억 원을 원했지만 이 뜻밖의 발견은 잠시나마 그들의 첨예한 대립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혜영은 이내 유언장도 아닌 메모를 누가 믿느냐며 지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돌렸다. 비밀 계좌는 가족의 화해를 위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시도였으나 결국 며느리들의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드라마틱해졌다. 혜영은 지수가 20년 전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를 빌리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당시 각서는 지수의 자필이었고 공증은 없었으나 시어머니의 도장과 지수의 서명이 명확했다. 혜영은 이 각서가 지수의 모든 상속 권리를 무효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장남 민호에게 상속된 70% 재산 중 지수의 기여분 자체를 부인했다. 형님은 이미 권리를 포기했어요. 지금 와서 효도를 논하는 것은 위선 아닌가요? 지수는 충격에 망연자실했다. 20년 전 친정어머니의 생명이 위독하여 급하게 큰 돈이 필요했고 시어머니가 이 각서를 써야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던 강압적인 상황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호사에게 호소했다. 그건 어머니를 살리려고 한 거지 유산을 포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강압에 의한 각서가 어떻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법은 감정을 따르지 않았다. 상대 측 변호사는 각서의 자발성 여부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지수는 자신이 헌신했던 세월이 한 장의 낡은 종이 때문에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고, 상속 포기 각서는 며느리 간의 감정 싸움을 넘어 법의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몇 달간의 긴 법정 공방과 감정 소모 끝에 유산 분쟁은 결국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유언장의 비율 장남 70%, 차남 30%는 거의 유지되었고, 혜영 측은 생전 증여로 추정되는 5억 원을 제외한 일부 현금만 추가로 분할받는 선에서 타협했다. 지수와 혜영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안고 돌아섰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상처 입은 조정이었다. 갈등은 끝났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분쟁이 끝난 후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시아버지 정 회장은 두 며느리 중 누구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명절 당일 준혼의 가족은 갑작스러운 해외여행을 이유로 불참했고, 결국 장남 민호와 지수만 텅 빈 시댁을 찾았다. 지수는 말없이 시아버지에게 차례상을 차려드리고 식사를 준비했다. 정 회장은 묵묵히 수저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가족의 상실에서 오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맴돌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희들 싸우는 거 보니 가슴이 무너지더라. 돈이 뭐라고. 시아버지의 한숨은 차갑게 식은 명절 음식처럼 지수의 마음을 짓눌렀다. 유산은 며느리들에게 일시적인 재물을 안겨주었을지언정 시댁이라는 공동체를 영원히 파괴했다. 지수는 앞으로 명절 때마다 이 텅 빈 식탁과 싸늘한 공기, 그리고 가족을 잃은 시아버지의 슬픔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산 분쟁의 진정한 패배자는 가족의 온기를 잃은 사람들이었다. 유산 분쟁은 조정으로 끝났지만 시아버지 정 회장은 여전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문득 며느리들이 오직 돈의 행방에만 관심을 가졌던 비밀 계좌 인출금 3억 원과 함께 발견된 작은 창고 열쇠를 떠올렸다. 정 회장은 이 창고에 가족을 파탄낸 재산 문제의 마지막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정 회장이 경기도 외곽의 낡은 창고를 찾아 열쇠를 돌리자 먼지 쌓인 짐들 사이에 덮여있던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현금이나 귀금속 대신 얇은 편지 봉투와 빛바랜 차용증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며느리들의 갈등을 이미 예상한 듯 김 여사의 쓸쓸하지만 단호한 필체로 시작되었다. 여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들에게. 민호에게 70%를, 준호에게 30%를 남긴 것은 차별이 아니오. 그것은 공평함의 다른 표현이었소. 5년 전 민호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몰래 12억 원을 갚아주면서 강남 아파트 시세 30억 원을 담보로 잡았소. 12억 원은 곧 전체 상속 재산의 40%에 해당하지요. 나는 이 40%의 부채를 민호의 상속분에서 우선 상환하도록 계산했소. 따라서 총 재산 100% 중 이 40%를 제외한 순수 유산 60%를 너희 둘에게 30%씩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 했소. 그래서 민호 몫은 부채 상환 40% 순수 상속분 30%를 합하여 70%가 된 것이고, 준호에게는 순수 상속분 30%만 남긴 것이 나의 본심이었소. 함께 발견된 차용증에는 민호가 시어머니에게 진 빚 12억 원이 명시되어 있었다. 70% 상속의 진실은 효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장남의 실패와 비밀을 덮어주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 부채 상환이었던 것이다. 지수와 혜영이 그토록 비난했던 불공평한 유언은 사실 아들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계산이었음이 밝혀졌다. 김 여사의 편지 말미에 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인출한 3억 원은 나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비상금이었지만 너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소. 미안하오. 당신들의 싸움이 너무 커져서 이제 이 돈마저도 가족을 다시 묶어줄 수 없을 것 같구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유산 싸움보다 더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 지수는 자신이 받았던 1,000만 원의 굴욕이 사실은 남편의 비밀을 지키려던 시어머니의 배려였음을 깨달았고, 혜영은 70%의 숨겨진 빚이라는 반전의 허탈함을 느꼈다. 유산은 공평했지만 그 공평함은 사랑이 아닌 부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결국 가족 모두가 패배자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